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 지역구 투표 의사와 비례대표 투표 의사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 혹은 일치할까? 각종 여론조사 최신 결과들 제 손 안에 있습니다. 대형 미디어월에 띄우고 앵커가 직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여러분께서 먼저 보실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바로 전체 정당 지지도입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 29%, 조국신당이 7%, 그리고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2, 무당층이 19입니다. 여전히 무당층의 응답이 19%, 20%가량 나오기 때문에 선거가 가까워 올 때, 선거가 20일 앞으로 10일 앞으로 다가올 때 20%에 가까운 이 무당층이 이 정당들 중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랭킹 순위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29의 응답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의 국정운행 평가 역시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등의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1월 넷째 주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31%에서 39%, 이 조사에서 40%에 육박하는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를 볼 수 있고요. 부정 응답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료 공백, 의사 파업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이 원칙적인 대응이 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여론 조사 분석과 관련된 조간신문 보도에는요.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국민의힘과 비슷비슷하다라는 지적과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도 바로 보시죠. 자,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37인데 민주당 29와 조국혁신 7을 합치면 37대 36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찍을까? 조국을 찍을까? 민주당을 찍을까? 조국을 찍을까? 갈팡질팡하지만 합치면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렇군요. 지역구 투표 국민의힘 35, 민주당 31, 조국 4. 합쳐보면 35대 35다라는 거고요. 비례대표 투표를 보면 국민의힘은 28인데 민주당이 17, 조국혁신이 14니까 합치면 28대 31이 나온다라는 분석도 흥미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리서치의 결과를 보더라도 상황은 상당히 좀 비슷해 보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 조금 앞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 따지고 보면 결국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선거 연대를 하거나 총선 이후에 합치면 지지율은 비슷비슷하다라는 건데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잖아요. 특히 지역구 투표에 있어서 과연 조국혁신과 민주당을 지지세를 합치는 게 지역구 투표에서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네,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합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표를 나눠 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3인이 붙었는데 한 사람이 5% 가져가고 한 사람이 35% 가져갔다면 민주당이 지는 게임이죠. 예. 그러면 비례대표는 또 다른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저렇게 3인이 붙어 있어서 만약에 물론 그 지역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에 다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되기 때문에 네. 호남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경합을 할 거예요. 호남의 경우에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것은 지역 수도권에서에 있어서는 아마 저와 같은 구도 자체는 민주당이 필패하는 모습, 소선구제 하에서 1% 차이로 말하자면 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난번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럼 이런 질문 드릴게요. 조국혁신당이라는 존재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에 보탬이 되는 존재냐 아니면 방해가 되는 존재냐? 실질적으로 뭐 이번 총선만 놓고 보면 방해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총선 이후에 말하자면 반윤연대라고 하는 야당의 포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뭐 거기서 몇 석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라면 연대할 세력이 넓혀진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제 그건 똑같은 게임인데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국민의힘의 표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힘이잖아요. 민주당의 표만 조국 혁신당에 몇 개 나눠졌을 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보이지고 다만 저렇게 분산될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아마 민주연대나 새로운 미래 예. 쪽에 지지율이 좀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한테는 더 큰 손해가 온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구나 비례대표나 모두 이번 이런 구도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손해를 보는 구조일 수밖에 네. 없다.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인데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유죄를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 조국 혁신당에 합류됐다라는 소식이 확인됐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민주당에서 최근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확실한 윤 정권 심판을 위해 조국 혁신당으로 합류하겠다라면서 조국 혁신당에 몸을 투신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황운하 의원은 최근에 유죄가 선고됐잖아요. 일단 뭐 본인이 뭐 갈 곳이 없죠. 조국 당에는 이제 갈 곳이 없고 뭐 저럴 줄 알았어요. 이제 불출마할 때도 조국 혁신당 가는 걸 갖다 고민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 전 장관도 지금 징역 2년 실형 선고받은 상태 아닙니까? 또 황운하 의원은 징역 3년 실형 선고받은 상태고, 영입인재 1호였던 신장식 변호사가 뭐 전과 뭐 3범, 4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인재 영입을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친문 검사 역할했던 검사들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실형받은 피고인들하고 검사들의 어떤 조합,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아마 요즘 굉장히 고무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례대표 관련해서 지지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가서 적어도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한 10석 정도는 차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다시는 이제 사실 문전러시 이룰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망설이던 사람도 저기 가서 내가 비례대표 순번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모양새로 보면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저러한 실형 선고받은 사람이 가서 당을 꾸리고 거기서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을 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여론조사 보신 김에 몇 가지 좀 더 흥미로운 표심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3%포인트 차이 이내에서 승패가 뒤바뀐 아주 초접전 지역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몇 군데를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개표방송, 채널A 개표방송에서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서울의 용산입니다. 권영세 의원과 민주당의 강태웅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47.8대 47.1. 이야, 소수점 앞에는 같아요. 47대 47. 0.8과 0.1 빼면 0.7%포인트 차이로 용산에서 가까스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성패가 엇갈렸습니다. 10위가 엇갈렸습니다. 0.7%포인트 차. 대단하죠? 그 용산에서 이 두 분이 다시 붙습니다. 이번에.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특히 이번에는요. 대통령실이 지난번과 달리 용산으로 옮겨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용산 주민들 민심에 어떤 차이를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지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3%포인트 이내의 아주 격전지 중에 하나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과 민주당의 박수현 전 의원이 지난번에 48.6대 46.4의 득표를 받았습니다. 결국 정진석 의원이 승리를 했죠. 두 의원의 격차는 2.2%포인트 차이입니다. 2.2%포인트 차이. 3%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여기서 또 붙습니다.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진수 의원님, 아우 막 손에 땀이 주고요. 좀 뭔가 들썩들썩하고 아슬아슬하고 지금 다시 붙어요. 이분들 다 여기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판세를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아까 33일 남았잖아요. 네.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 같은 이런 구도나 판세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양 당이 지금 누가 실수를 더 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용산은 원래 이렇게 여야가 굉장히 치열했던 곳이었습니까? 저 정도로 치열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난 선거가 이렇게 아는데, 치열했군요. 네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서울이라는 지역은 여기는 서울이고 저쪽은 충청도인데 서울 지역은 각 지역구에서 후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냐 안 하냐 이거보다는 예. 그거보다는 서울 전체가 바람이군요. 바람으로 한 번은 이쪽을 밀어주고 한 번은 저쪽을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선거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한 달여 동안 만약에 저는 그 바람이라는 게 무슨 대형 정책 이슈나 이런 거보다는 아주 조그마한 실수 하나에 그게 대형 태풍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가 지금 남아있는 동안 변수가 아닐까 싶고요. 하나는 이 사그라들었던 정권 심판론이 다시 어느 정도나 살아날 것인지 뭐 그게 저는 제가 보는 이 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 3%포인트 이내에 격전지는 몇 군데 더 있었습니다. 저희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격전지와 관전 포인트 두 곳 더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형 미디어 월이어서 가능한 거죠. 서울 광진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습니다. 2.5%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당시에 고민정 의원과 오세훈 후보와의 한판 승부에서 2.5%포인트 차이로 고민정 의원이 이겼죠. 그때 고민정 의원 이기고 아이 나한테도 졌으면서 무슨 서울시장이야 라고 오세훈 후보를 향해 비판을 했다가 덜컥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서울시장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 히스토리가 있던 곳이 광진을입니다. 여기에서 오세훈 키즈로 분류되는 오신환 전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이번에 맞붙게 됩니다. 과연 민주당의 이 공천 파동 그 안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이요. 나 이 공천 동의 못한다라고 최고위원 이지만 최고위원 회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광진을의 승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성남 분당갑을 좀 한번 보시죠. 지난 총선 결과 4년 전에 미래통합당이 0.8%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곳이 바로 성남 분당갑입니다. 그런데 이번 승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철수 현역 의원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민 이광재 전 지사와 또 류호정 의원 이 3파전 양상으로 펼쳐지게 되는 과연 성남 분당갑에서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채널A 개표방송 보면 결과 나오겠죠? 김영주 의원님. 네. 광진하면 굉장히 친숙한 동네죠. 김영주 의원에게. 네. 그렇죠. 예. 현역이셨죠?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2.5%포인트 차이였는데. 그러니까 방금 이제 오신환 후보도 뭐 국회의원 하셨고 서울시 부시장을 하셨고 또 지형 자체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광진갑보다 광진을이 더 국민의힘에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아까 진수희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선거의 바람인데 바람이 심상치 않아요. 국민의힘 쪽의 바람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한강벨트 바람이 송파, 강동, 광진, 용산까지 흘러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초박빙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분당의 경우에는 유호정 의원이 나온다는 것이 아마 이광재 의원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야권의 후보가 둘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닌데 저렇게 삼자 구조는 이광재 의원이 굉장히 분발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 마포에 사시잖아요. 네. 중성동 갑이 이번에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임종석 대신 전현희. 과연 임종석을 전현희로 바꾸는 게 혹은 누구로 바꾸는 게 혁신이냐. 비명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인접한 선거의 어떤 결과 내지 그런 파동이 이웃 지역구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선거에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죠. 아, 그렇군요. 특히 서울 지역은
진현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거 어려워지는데 싶으면은 옆 동네도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수도권 선거가 그런 점 때문에 후보들이 사실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과 또 뭐 당의 지지율을 떠나서 완전 바람으로 이게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나의 의사나 나의 이 의지와 무관하게 이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이 될 거고요. 특히 저 지역 그 광진을이죠. 저 경우에는 오신환 전 의원이 이제 오세훈 시장의 그 대리전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지금 보고 있는 지역인데 광진 갑하고 또 상황은 어떤지. 갑에서는 또 그 현역이 이번에 컷오프가 됐죠. 컷오프가 되고 이제 이정원 전 친명. 앵커하고 이제 그 김병민 전 최고위원하고 이제 구도로 짜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지금 선거의 양상에 따라서 또 을도 영향을 받을 수가 그렇군요. 있고요. 예, 고민정 의원이 추미애 전 대표의 지역을 그 받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 격차가 좀 더 많이 났었는데 그 지난 21대에서는 더 많이 좁혀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전후의 이 선거 상황도 총선 결과도 조금 그 깊게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3%포인트 이내의 격차, 급기야 0.7%포인트 차이가 났던 그런 지역들, 과연 이번 선거에서도 이 숨막힌 접전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는 지역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